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국가의 3대 요소는 영토, 주권,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 세 가지 주권과 국민과 영토에 관한 사항을 헌법에 기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총 10개장 130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헌법 1조 1항이 아시다시피 주권에 관한 조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게 헌법 1조 1항과 2항입니다. 2항은 국민에 관한 요건이고 3항은 영토에 관한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와서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에 의해서 각 기관이 만들어지는데 그 기관의 순서가 입법부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헌법에 총칙이 있고 1조부터 9조까지가 총칙에 관한 영토 조항, 국민 조항, 평화 통일에 관한 조항, 정치적 중립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마지막 10조가 이제부터 기본권 조항이 나오고 40조부터 국회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 대통령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사법부가 나오고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헌법을 배열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헌법 제정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국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제일 먼저 놓고 그 국회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법을 기초로 법에 근거한 행정을 해라 그래서 행정부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그 행정이 법에 따라 됐는지 안 했는지를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로 사법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입법, 행정, 사법 이 순서로 국가 권력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소화기관으로 말씀드리면 입법부의 기능은 일종의 국왕운동에 대한 푸티알린이 섞여서 국왕운동의 1차 원재료를 소화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 행정부는 위와 같아서 이 기초, 소화된 걸 기초로 재차 소화를 하는 것이 위고 나머지 마지막에 대장은 사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입법부가 중요한 거죠. 흩어져 있는 국민의 의사를 하나로 모아서 국민의 일반 의지, 즉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 법에 따라 행정부가 권력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고 사법부는 법에 따라 행정이 됐는지 자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는지 지금 원희룡 장관처럼 국토교통에 관한 재반법을 다 무시하고 혼자 저렇게 마음대로 교통기본계획을 저렇게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거를 이제 사법부가 사후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몽테스키에라는 사람이 삼권 분립론을 주장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러지만 그것을 한 권력으로 모아버리면 히틀러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1933년 독일 국가사회주의 노동당, 즉 나치당이 제1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제1당이 된 나치당의 당수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사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게 아니라 대중의 지지에 의해서 다수당이 돼가지고 권력을 잡은 것입니다. 권력을 잡고 나서 국회를 폐지시키고 총통제를 만들어서 입법, 사법, 행정을 하나로 통합시키다 보니까 브레이크 없는 차가 돼서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 2차 세계대전까지 일으키는 전쟁 범죄로 가서 독일을 패망으로 이끌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국민이 선출해서 권력을 만들지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권력을 한 곳에 모아놓지 않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 그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되는 사법부 이렇게 세 개로 권력을 나눠서 서로 견제 균형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삼권 분립과 상호간의 견제 균형이 매우 중요한 게 국민의 이름으로 사실 모든 것을 다 해버리면 이 소위 파퓰리즘 독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수에 의해서 권력을 잡긴 했지만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견제 균형, 삼권 분립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공화국 체제하에서 이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너지느냐? 지금 무너지고 있는 방식이 이 검찰권을 통해서 모든 국가기관을 통제하는 그런 구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견제와 균형이 행정부 내부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안 되고 입법, 사법, 행정부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봅시다. 일단 검찰이 모든
권력기관 모든 국민을 수사할 수가 있고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고 또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권을 같이 간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수사를 하고 나서 그거를 기소하는 별도의 기관이 있어야 기소하는 기관이 이 수사한 내용을 한번 점검을 해서 이 수사가 잘못된 것인지 공소유지가 가능할 것인지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수사한 사람이 기소도 같이 하게 되면 서로 간의 수사와 기소 간의 견제 균형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대로 수사 대상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수사 기간도 제한도 없어요. 1년 12달 기우제식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그 권력이 뭐냐면 검찰이 기소 편의주의라는 겁니다. 기소 편의주의는 뭐냐면 내가 봐주고 싶은 사람은 기소 안 해버리고 기소 유예 처분, 이걸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혐의 없음과 기소 유예를 불기소 처분이라는데 아니면 구약식, 벌금형으로 그냥 해버리고 기소를 안 해버리는 거죠. 벌금형을 때리거나 기소를 유예해 주거나 혐의 없음, 이 세 가지가 불기소 처분인데 불기소를 해버리고 나한테 미운 놈, 야당, 권력에 찍힌 놈은 끝까지 이잡듯이 잡아서 기소를 하는 거죠. 이걸 누가 결정하느냐? 검사 마음대로 결정한다. 그게 기소 편의주의입니다. 이 편의에 따라 기소하든지 말든지 결정한다는 거죠. 참 이게 대단한 권력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김건희 거 무혐의, 최은순 거 무혐의, 공공지구 무혐의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기소유예 해버리든지. 이거 참 골 때린 거죠. 그리고 대장동은 문제 나올 때까지 수사해라. 송영길 문제 나올 때까지 수사해라. 그건 수사 기간도 제한이 없어요.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는 인디언식 기우제 수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기가 막힌 권력이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봐주고 싶으면 김학의 동영상이 있는데도 분명히 긴가민가 불확실하다, 무혐의. 최은순, 김건희 녹취록 있어도 이건 다 그냥 캐비닛에 넣어놓고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대단한 권력, 이거 기소 편의주의인데 이 기소 편의주의를 막기 위한 견제하는 것이 바로 재정신청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즉 검사가 기소 유예를 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면은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따라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거죠. 헌법 소원을 제기하거나 아니면은 재정신청, 법원에다가 기소를 해 주십시오. 부심판 결정을 이제 요청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유명한 게 권인숙 양 부천서 송고문 사건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부천경찰서 문기동이라는 형사를 검찰에서 범죄 행위가 인정되지만 성고문 인정되지만 경찰 수사관으로서 국가에 기여한다 그래서 기소 유예 처분인가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불기소 처분을 한 거죠. 그래서 재정 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이 기소해라 라고 공소유지 담당 검사를 변호사를 지정을 했어요. 변호사. 조영왕 변호사가 그걸 공소유지를 맡아가지고 문기동을 기소해서 결국 재판에 넘기게 되었는데 지금은 또 형사소송법이 잘못 바뀌어져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지정 변호사가 아니라 다시 검찰청한테 공소유지를 명하게 돼 있어요. 현행 재정신청 제도는 뭐가 문제냐면 법원에다가 검사가 불기소 처분하는데 판사님 억울하니까 기소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판사가 그걸 꼼꼼히 쳐다보고 잘못된 걸 인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인용률이 1%도 안 됩니다. 1%. 99%는 다 기각이래. 판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1%밖에 안 됩니까? 그랬더니 재판이 바빠가지고 자기가 맡은 재판도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걸 볼 시간이 없고 그걸 인용을 하려면 판결문을 깊게 써야 돼. 즉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일일이 지적을 했으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판결문을 쓰는데 공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각한다 그것은 그냥 한마디면 끝이에요. 기각한다. 다 기각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국정감사 때마다 또 제안했던 게 재정신청 전담 재판부를 둬야 된다. 그걸 강조를 했는데 그걸 참 아직 못하고 있으니 더 안타깝습니다. 재정신청만 담당하는 전담 재판부가 있어야 그나마 법원에 의해서 검찰의 이러한 기소 편의주의가 통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거의 사실은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그런 제도이다.
그게 기소 편의주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소 편의주의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만 불고 분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소 독점주의라고도 말합니다. 불고 분리는 뭐냐?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판사가 재판할 수 없어요. 밖에 아무리 나쁜 놈이 돌아다녀요. 지금 김건희 씨 주가 조작 문제 저렇게 문제가 되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가 기소돼서 1심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그 공범으로 활용됐던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기소가 안 되고 있잖아요. 기소를 안 하면 재판부가 아무리 나쁜 사람, 범죄 혐의가 높은 사람도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불고 분리의 원칙이랍니다. 또 기소를 하더라도 공소장에 적혀진 것만 재판하게 돼 있습니다. 판사가 공소장이 없는 걸 재판할 수가 없어요. 즉 불고 하면 분리, 기소하지 않으면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검사들끼리 봐주려면 어떻게 하느냐? 아주 약한 걸로 기소를 하는 거죠. 뇌물 알선 수재에 된 것을 김영란법, 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를 하는 거죠. 지난번에 라임 사태 김봉현으로부터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자리를 만들어서 룸사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던 검사 3명이 있었잖아요. 2명은 기소가 안 됐고 1명은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겁니다. 사실 알선수재로 기소해야 될 일종의 뇌물죄잖아요. 왜냐하면 그 검사가 나중에 김봉현 라임 사태 추무 담당 수사 검사가 됐으니까요. 그걸 예상하고 그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가 김봉현을 데려다가 강남 청담동 술집에서 룸사롱에 술 대접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알선수재나 이 뇌물죄로 사안인데 김영란법으로 해가지고 그나마 그게 무죄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1심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검사들이 그냥 봐주기로 하는 거죠. 즉 센 중한 범죄 사실을 기소하지 않고 적용법조를 다르게 약한 법을 적용해서 기소를 해주는 거죠. 이게 불고 분리 원칙입니다. 기소 독점주의는 검사를 통하지 않고는 기소를 할 수가 없어요. 국정원이나 기무사나 경찰이 공소 제기 권한이 없습니다. 오로지 검사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기소 독점주의, 엄청난 권력인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검사의 권력이 무서운지를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내 부모를 죽인 범죄자라 할지라도 내가 현장에서 바로 그 범죄자를 처단하지 않는 이상, 즉 정당방위나 이런 상황이 아닌 이상 자력 구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개인적 사적 복수를 할 수가 없어요. 뭐 내 딸을 강간하고 죽인 놈을 만나더라도 내가 사적 복수를 하면 내가 처벌이 돼요. 오로지 국가기관에다가 고소를 해서 수사기관이 나 대신 그 범인을 잡아다가 기소를 해줘야 재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사적 보복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폭력의 독점입니다. 국가라는 것은 폭력을 독점하는 거죠. 그 폭력의 독점의 그 조직이 바로 검찰과 경찰입니다. 이것이 법에 의해 통제되지 않으면 진짜 조직 폭력이 되는 거고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이 돼야 공권력이 되는 거죠. 그냥 일반 조직 폭력, 사적인 폭력과 다른 말 그대로 공적인 폭력, 공권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공권력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내가 고소한 것은 작동을 수사도 안 해버려. 저도 지금 저를 명예훼손을 했던 그 가로세로 연구소 가세연 그 변호사 그 두 사람 다 고발했는데 뭐 전혀 수사가 지금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쪽에서 뭘 고발하면 바로 수사가 돼요. 저도 무슨 고발만 전문하는 국민의당 서울시의원이 누구 고발 한번 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저를 출국 금지를 시켰습니다. 고발했다는 이유로. 이처럼 법이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작동이 되고 사적 폭력은 금지시켜놓고 나의 억울한 점은 해결을 안 해줘. 얼마나 답답하겠어 국민들이. 더구나 그러니까 이 검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는 게 정말 무소불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옛날 독재 시대 때는 기무사나 국정원이 검사들의 정보를 이렇게 체크해서 견제를 할 수가 있었어요. 민주주의가 되면서 기무사나 국정원이 민간 사찰에 대한 권한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검사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검사의 비리 행위를 정보를 수집하거나 견제하는 행위를 국정원이나 기무사가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검찰만이 지금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사들이 제가 이제 사법고시 합격하고 나서 연수원 시절을
이제 1년 보내고 나서 검사 15, 판사 15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인천지검에서 15를 했는데 그 부장검사, 그 차장검사가 저녁에 술 먹으면서 송영길 15, 검찰로 들어와라. 우리 조직은 최고다. 우리는 대통령도 구속시킬 수가 있고 국가 권력을 다 장악할 수 있는 막강한 조직이다. 아무튼 자기 조직에 대한 그 홍보를 하면서 연수원 졸업하면 검찰에 들어오라고 저한테 아무튼 유혹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때부터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더구나 근데 윤석열 검찰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윤석열 이 검찰이 이제 간이 붙게 된 게 검사 시절에 문재인 정부의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 되면서 대통령도 다 구속시켜봤죠. 현직 대통령도 기소를, 수사를 해봤죠. 청와대도 압수수색 해봤죠. 대법원장도 구속을 시켰죠. 고등부장 판사들 다 수사를 해봤죠. 국회의장, 대통령, 사법부 걸릴 것 없어요. 검사가 다 수사를 해본 겁니다. 특히 특수부를 하면서 윤석열, 한동훈 이 특수부 검사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면서 야, 이 정치 권력이 별거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쌓여놓던 캐비넷에 있는 정보들을 다 해서 검사, 판사들도 좀 통제되고 있고 더구나 이번에 이제 특별히 위험한 것은 그 청와대의 인사수석 기능을 법무부로 옮겨버린 거잖아요.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검사들을 파견받고 국정원 어디 직원들 다 파견받아서 거기서 인사검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사가 제일 가장 큰 권력 아닙니까? 공무원 사회에서. 근데 인사정보를 총괄하는 기능을 법무부 장관한테 두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뭐가 되겠어요? 모든 국무위원들을 감시하고 국무위원이 될 사람, 고등부장 판사가 될 사람, 차관이 될 사람들 다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일종의 권력의 핵심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제가 중국의 진나라 때 환관 조고와 같은 권력을 갖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환관 조고가 대신들을 시험해 보려고 지록유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해서 말이라고 한 사람들은 살려두고 사슴이라고 넣으면 나중에 다 불이익을 주거나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 고대 시대 때 일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막강한 이제 권력을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검찰이 그냥 모든 권력을 지금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그런 검찰공화국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참,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이제 검사 출신 변호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보통 수사는 2달 안에 끝내야 돼요. 신속 수사의 원칙, 밀행 수사의 원칙에 따라. 그렇지 않습니까? 2달 안에 끝나지 않는 수사는 하지를 말아야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게 형법의 보충적 기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제가 사법고시 공부할 때 형법 교수들로부터, 형법 책으로부터 배운 것은 뭐냐? 형법의 보충적 성격입니다. 대한민국 공동체가 이렇게 유지되고 굴러가는 것은 법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건 아닙니다. 윤리나 도덕이나 각 학교에 학교 교칙이 있고 종교는 종교 내부에 다 내부에 종교의 법이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마다 내부 준칙이 있고 다 그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가 유지될 때 형법이 개입하면 안 되는 거죠. 잘 굴러가는데 예외적으로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든지 뭔가 심각한 어떤 비리가 밝혀져가지고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든지 핵심적인 증거가 발견됐다든지 이럴 때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형벌권을 갖는 이제 형법이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형법의 보충적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뜻은 무엇이냐? 잘 굴러오고 있으면 개입하지 말고 좀 놔둬라. 어떻게 세상에 범죄를 다 없앨 수 있습니까? 대장균의 균이 다 없어지면 이 사람이 죽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마이너리티 리포트랑 보셨습니까? 톰 크루즈가 나온 영화. 미리 범죄 예방 음모 단계에서부터 뇌세포를 추적해가지고 미리 체포를 해서 범죄를 막는다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했지만 그것은 결국 범죄 예방 음모까지 미리 개인의 프라이버시 무시까지 지배함으로써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의 개인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범죄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범죄를 다 없애려 그러면 그 범죄를 없애려고 하는 국가가 바로 범죄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 같은 강력한 전체주의 사회에서 그 사람의 사상, 어떤 생각, 정서까지 통제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가 전체가 일종의 오히려 범죄적 조직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우리 같은 민주주의 국가는 형법의 보충적 성격, 형법은 나서지 않는 최후의 수단이다 이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대장동 사건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대장동에서 무슨 피해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장동에 누가 피해자가 있어요? 대장동에 분양받은 사람들 아파트가 올라줬습니다. 성남시도 5천억, 500억을 회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장동 한 사람도 돈 벌었고, 다 돈 벌었고, 피해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받은 사람 50억 클럽이지 이재명이 돈 받았던 게 안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2년째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20만 쪽이 넘는 수사 서류를 만들어서. 이거는 얼마나 이 검사가 잘못된 수사를 했는지를 방증한 거잖아요. 왜 증거가 없는 걸 일부러 만들려고 막 2년째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송영길 저 마찬가지 지금 3개월이 돼 가는데 아니 3개월씩 수사를 하면 어떡합니까? 한동훈 장관이 말대로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으면 수사하고 없으면 빨리 스톱을 해야죠. 아니 계속 나올 때까지 수사를 해. 무슨 그럼 그동안 그 국민들은 수사 대상이라는 국민들은 모든 생활을 다 못하게 되고 가정생활에 파탄이 나고 변호사 비용으로 재정적 파탄이 일어나는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업이 다 그냥 망가질 겁니다. 그렇게 수사를 오래 하게 되면. 신속한 결론을, 그러니까 2달 안에 결론이 안 난다는 것은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고도 뭐 안 나와서 증거가 없는데 억지로 조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모든 이게 스탈린 시대처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법적 안정성이 무너지고 검사한테 찍히면 그냥 모든 게 털려서 다 내 생활이 망가지는구나. 그러니까 다 알아서 복종하게 되고 침묵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검찰 조건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다. 저도 수사받는다니까 제 전화 받기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혹시 무슨 불이익 당하지 않을까. 사회적으로 고립을 시키는 거죠. 미리 피의사실 유포해가지고 다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형법의 보충적 성격, 즉 형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또 강조한 게 제가 배운 거는 객관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객관 의무. 검사의 객관 의무는 뭐냐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꼭 범죄를 수사한 게 아니라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억울한 점도 밝혀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 바로 객관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경찰이 억울하게 만약에 사람을 잘못 수사했으면 그걸 기록을 받아가지고 억울함을 밝혀준다든지 이게 진짜 검사의 일이거든요. 근데 형사부 검사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경찰이 잘못 수사를 해온 것을 받아가지고 이거 혐의 잘못됐다. 보완 수사해라. 아니면 증거를 잘못 본 것 같다. 이 사람은 혐의가 없다. 이렇게 혐의 없음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검사의 그 객관 의무로서의 공적 이익의 대표자로서의 검사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부 검사는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특수부는 경찰이 수사한 것을 받아다가 자기가 체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인지해서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수사의 대상을 선택을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텔레비 보다가 조국 장관 청문회 보니까 저 문제 있다. 수사해. 그러니까 그냥 인지해서 수사한 거예요. 경찰이 수사했거나 조국 장관이 만들었던 사모펀드에 무슨 피해자가 발생해서 고발을 해가지고 수사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피셜로 윤석열 총장이 저 문제 있다 수사해. 그러니까 수사를 한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사인 거죠. 그러나 자기의 상관이 될 법무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했고 인사청문회가 되고 있는데 그 수사를 지시한다? 이래서 검찰 쿠데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걸 수사해서 그럼 2달 안에 결론이 안 나올 정도면 증거가 없는 거잖아요. 증거가 안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면 스톱해야죠. 마치 의사가 우리가 고름을 수사할 때 고름이 익을 대로 익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골았을 때 그거를 도려내고 그거를 이제 약을 발라서 치료해야 이게 치료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름이 고름이 골지도 않았는데 약간 지금 증상만 있는데 그걸 막 고름이 골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생사를 파서 피가 나게 파면 그게 제대로 된 의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생사를 파서 살을 찢을 게 아니라 그냥 연고를 발라서 그냥 치료를 해야 될 거라 이거죠. 이거를 수사로 비유하면 간단하게 나타난 증거만 기초해서 기소할 사람 기소하고 아닌 거는 끝내하고 종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 신체가 다 치유가 될 거 아닙니까? 이 사회가 유지되는데 골마 터져서 정말 비리가 썩어가지고 내부에서 고발자가 나타나고 뭐 그럴수록 형법이 들어가서 도려내고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을 시키고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닌데 정상적인 생활이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이게 2년 전에 있었던 전당대 사건이잖아요. 내부 사건. 아니 문제가 있으면 수사해라. 그런데 왜 증거가 안 나오는데 굳이 잡아 죽이려고 송영길을 포커스로 맞들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압수수색을 하냐고요. 지금 50번, 60번 지금 압수수색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얽어매고 있고. 이거는 사실 공소시효로 말하면 선거법은 6개월이 지난 사안이고 당 내부의 사건인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경중을 뭘로 볼 거냐. 예를 들어서 조국 청문회 사건을 보고 조국 장관 수사해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인드를 내가 그대로 같이 이렇게 빙의를 해서 감정이입을 해본다면 저는 이번에 원희룡 장관이 양평 고속도로 이것을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몰래 바꾸려고 그러다가 문제가 되니까 다 백지화 시키겠다. 안 해. 그런 걸 보면서 눈빛이 이상하더라고. 저건 합리적으로 누구든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가 이게 밝혀지니까 지금 도망가려고 지금 한 거예요. 즉각 수사해라고 제가 지시했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수사해서 원희룡 핸드폰 압수수색하고 또 주변 직원들, 경기도청, 양평군, 기재부, 국토부, 공무원들 다 압수수색하고 하면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하죠, 안 해요.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거꾸로 지금 뭐 야당에다가 뭐 괴담 정치 하지 말라고 핑계대고 있고 지금 이상한 현상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저는 지금 나중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다시 제대로 법 개정을 하고 나중에 헌법까지 개정해서 이걸 바꿔내야 되는 건데 일단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탄핵소추입니다. 국회 탄핵소추는 제적의원 3분의 1, 즉 300명이니까 100명만 동의하면 탄핵소추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151명, 제적의 과반수, 150명이 동의하면 탄핵소추가 의결됩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는 순간 검사는 직무가 정지됩니다. 검사는 자리에서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때까지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강력한 이 무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지금 필요할 때마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일하게 지금 이 검찰공화국을 견제할 수 있는 게 법원도 지금 검사가 무서워서 다 눈치 보고 있고 국회의장도 눈치 보고 있고 다른 뭐 행정각부는 말할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감사원장은 완전히 뭐 유병호라고 어디 검찰총장이 파견한 무슨 완장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감사원을 완전히 대통령의 종속기관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고요. 국민권익위원장도 지금 뭐 김홍일 검사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헌법기관들이 자율성이 다 무너지고 검사의 통제하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회만이 유일하게 탄핵소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김용민 의원이 4명 탄핵소추 발의를 해놨는데 한 60분이 정도 서명했다 그럽니다. 100명이 빨리 서명이 차서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재명 당대표께서 결심을 하고 의총을 열어서 당론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돌파해야 됩니다. 저는 민주당 혁신 법안 1호는 검사들의 탄핵소추라고 봅니다.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 아니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왜 내려놓냐고요. 이걸 내려놓자고 의논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이 불체포 특권을 개인의 어떤 비리를 막기 위한 것으로 악용했다고 스스로 자백하는 일종의 항복 문서잖아요. 아니 그럼 그동안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사건이 무슨 어떤 잘못된 비리가 있어 그걸 막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뜻입니까? 그걸 자인한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은 검찰이 부당한 정치 공세로 정치적 기소를 한 것에 대해서 헌법기관과 국회의 권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헌법적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 이재명 후보 대표께서 불체포 특권을 이번에 포기했다는 것은
불체포 특권은 제도적 포기를 말한 게 아니라 본인에 한해서 이러한 프레임을 뚫고 강력하게 싸우겠다는 투쟁 의지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응하는 게 저는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도 호소하는 게, 국회가 검찰에 끌려다는 종속적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검사들의 불법 행위, 검사들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는 탄핵 소출하는 것이 의무다. 국회에 부여되어 있는 헌법적 의무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들의 불법 행위를 이제 체크하는 게 공수처인데, 공수처가 이 검사들 행위를, 공수처도 검사이기 때문에 영장 청구나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수처가 정말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부천지청만 또 못해요. 지금 검사가 25분인가요? 40명도 안 되거든요. 2,500명이 넘는 이 대한민국 검찰청과 그래도 대등하지는 않더라도 견제 균형이 되려면 지금에 있는 공수처 인력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대폭 공수처 기능을 강화시키고, 경찰이 검사들의 불법 행위나 비리 행위를 수사하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 청구가 안 돼요.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참 이게 유신 때 만든 이 잘못된 건데, 압수수색 강제 수사를 검사가 청구해서 법원이 발부하도록 돼 있거든요. 주체가 검사로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경찰이 검사들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윤석열 총장이 관련된 걸로 의심되는 그 용산 세무서장 출신의 윤우진으로부터,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2012년도인가요? 그때 스카이 72 골프장에 수차례 그 축산업자의 돈과 로비를 받아서 이 윤석열 검사 등 검사들을 불러다가 골프 치고 접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의심을 가지고 경찰이 6번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검찰이 그걸 다 기각을 한 거죠. 경찰이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과 청구가 다릅니다. 근데 경찰이 신청했는데 법원에 청구되기 전에 검사가 기각해버리면 경찰은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경찰이 바로 공수처에다가 검사의 불법 행위에 신청을 해서 공수처가 청구하도록 그걸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나라 경찰이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공수처에 검사를 통해서 검사의 비리 행위를 청구하는 그런 관행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압수수색이라는 게 강제적 권한이 지금 검찰에 의해서만 거의 독점되고 있는 것도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 소위 방어권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깡통폰을 제출했니, 뭐 한동훈 법무장관이 뭐 아이폰에 비번을 걸어서 안 가르쳐줬는지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때 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한동훈 장관이 법무연수원 아마 부원장인가로 있을 때, 그 채널A 그 고발 사주, 뭐 고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자기 핸드폰 비번을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뭐라 그랬냐. 이 피의자의 방어권은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싸워서 얻은 쟁취한 권리이다. 이 방어권을 내가 행사하겠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뭐 일리 있는 이야기죠. 그 한동훈 장관의 방어권을 모든 국민들에게 저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서도 모든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방어권을 당당하게 행사하기를 바랍니다. 방어권에는 본인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그다음에 묵비권을 할 수가 있죠. 뭐 자기의 불리한 증거는 인멸하더라도 증거인멸죄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다음에 수사를 하면은 함부로 막 협박하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녹음을 요구하더니 녹화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문 과정에 녹화가 되게 함으로써 검사들의 불법적인 회유나 협박을 차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것을 저는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변호인이 항상 입회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요. 입회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핸드폰 같은 경우도 모든 걸 다 압수수색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목록을 만들어서 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중에 이 사건과 관련된 것만 추출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되지 않는 것은 절대 못하도록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싸우고 만약에 불법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규정을 해서 나중에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증거재판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8조의 2에 따르면 위법 수립은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좀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국민의 저항권이 있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저항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 검찰 독재 정권화에서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어권과 저항권을 총동원해서 스스로 싸워내고 스스로 연대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국민의 그 법적 권리, 우리 헌법이 부여한 우리 국민들의 그런 방어권과 저항권을 잘 조직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이 검찰의 억울한 수사, 별건 수사, 불법 수사로 피해당하지 않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싸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저는 이번에 윤석열 이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검찰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피부로 실감나게 경험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그럽니다. 현재 검사들도 누가 되든 윤석열 정권이 끝나면 검찰 조직은 완전히 이제 황골 탈퇴할 수밖에 없다. 좋은 시절 다 지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섞인 말로 합니다. 이번 기회에 검찰 조직의 개혁의 필요성들의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이를 기초로 제대로 된 수사권과 공소권의 견제 균형을 만들어내고 기소 독점주의와 기소 편의주의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강력하게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법률가의 지식과 또 정치를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양날의 칼을 가지고 검사들의 이런 불법적인 증거 조작, 불법 수사, 별건 수사에 대해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